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안산 단원고 2학년 교실을 그대로 남겨둬야 옳은 것인지 아니면 이제 정리를 해야 옳은 것인지 이른바 세월호의 아이들 교실 정리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직도 팽목항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적어도 2학년 학생들이 졸업하는 때까지는 그 교실을 그대로 남겨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재정 경기교육감님이신데요. 오늘은 팟짱이 이 교육감님을 모시고 세월호의 아이들 그리고 경기 혁신교육의 방향, 교육재정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국구에서 뵙고 얼마 만이죠? 한 저희가 6개월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때 선거 때 네. 뵙던 것 같고 그때는 이제 정봉주 의원하고 제가 같이 했는데 네. 이렇게 제가 단독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처음 출연하셨습니다. 그렇죠. 기분이 네. 어떠십니까? 신선해요. 신선하세요? 네. 네. 그때는 이제 선거 앞두고 계셔가지고 되게 뭐랄까 약간 긴장도 되시고 막 그런 거였었는데 오늘은 약간 여유가 굉장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 선거 때는 정말 저는 막 떠밀려가지고 벼랑간에 나오는 바람에요. 그러니까요. 실제로는 뭐 어떤 준비도 제대로 못한 채 나왔거든요. 그리고 네. 제 인생에 선거가 처음이었어요. 맞아요. 그때 그런 네.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얼마나 넓어요. 네. 네. 그리고 뭐 정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선거운동원도 무지하게 많이 필요하고 그거 다 해낸다는 게 나로서는 정말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하느님의 은총.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교육 문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럽습니다. 심각하기로 교육 문제. 그렇죠. 예. 자, 특히 최근에 세월호 참사로 무려 250명의 학생들이 사망하거나 실종이 된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이 교실의 책걸상을 치워야 되겠다. 그래서 세월호 학생들 세월호 교실을 정리하자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우선 이 교실 정리 논란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교실 정리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이제 학교 측에서 네. 이제 신입생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죠. 실제로 교실이 좀 모자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고요. 또 지금 이제 1학년이나 3학년 재학생 학부모들의 경우는 사실 그동안 애 많이 썼어요. 뭐 팽목항 가서 자원봉사도 하고 네. 이쪽 단원고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뒤치다거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쯤 됐으면 이제 좀 정리하고 학교를 정상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제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그런 의견이
저 당연히 나올 만한 의견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직 아니지 않느냐. 이제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아직도 진도 앞바다에 실종된 학생들이 있고 선생님이 계시고 네. 그리고 세월호법은 통과됐지만 그 희생자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결정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네. 거기 책걸상을 치운다면 어디로 치우냐는 치우는 곳도 마련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그 희생자의 유품을 정리하는 문제도 어떻게 기념관을 만드느냐 하는 얘기도 아직 시작도 못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좀 정리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네. 저는 그런 의견이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그저 이 학생들에게 명예 졸업장은 꼭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꿈을 안고 정말 구조를 기다리다가 구조되지 못한 채 꽃다운 나이로 정말 먼저 세상을 떠나간 이들의 희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보상할 수가 없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슬픔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학생들 교실을 치우기보다 우리가 좀 더 아프게 그 교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반성해야 되는 네. 또 우리 사회를 다시 돌이켜보고 우리 교육을 다시 돌이켜보는 그런 성찰을 위해서라도 난 저것을 둬야 된다. 이거는 그 학생들을 기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네. 우리들이 이 세월호라고 하는 엄청난 이 교훈을 네. 저도 잊지 않고 새롭게 가기 위해서라도 좀 더 두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었죠. 네. 근데 아직 논의 중이에요. 뭐 결정된 건 없고요. 네. 교육감님의 이런 세심한 배려에 대해서 그 세월호 엄마 아빠들이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럴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학생들에 대한 명예 졸업장을 꼭 줘야 되겠다라는 이 교육감님의 뜻이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슴 한켠을 좀 이렇게 서늘하게 하는 그래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진짜 이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장은 명예 졸업장은 받고 그리고 졸업식을 할 수 있도록 사회가 또 경기도가 학교가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 상황은 좀 어떤가요? 이제 많이 정상화가 됐어요. 그동안에 뭐 이 의사들도 투입이 되고 전문 상담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 학교 측에서도 누구보다 선생님들이 열심히 학생들을 잘 이렇게 인도를 해서 생존 학생들도 아주 건강해지고요. 네. 1학년, 3학년 학생들도 아주 괜찮게 좀 생활들을 하고 있죠. 네. 제가 한번 가가지고 배식도 한번 도와주고 같이 배식 밥도 봉사. 먹었는데요. 예. 학생들 모습이 워낙 뭐 밝고 깨끗해서 오히려 학생들은 안심이 되더라고요. 네. 네. 학생들은 안심이 되는데 오히려 그럼 교사나 학부모들이 조금 교사들도 힘들고 학부모들도 좀 힘들고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 엄청난 슬픔을 마치 그 단원고등학교의 학부모들만 짊어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무게 같은 걸 느끼지 않겠어요. 예. 사실 그런 면은 좀 미안해요. 사실 이 무거운 짐은 우리 사회가 모두 같이 공감하고 같이 나누어져야 할 텐데 네. 그 학생들 지금 생존 학생들이나 혹은 지금 단원고등학교 학부모들만 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네. 어떻든 나는 이 역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항상 이 안산 단원고등학교 가버린 아이들도 그 배와 함께 세상을 떠난 아이들도 문제지만 이게 생존 학생들의 그 끔찍한 기억 이런 것들이 학교 안에서 치유되거나 뭐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프로그램은 좀 경기도 안에 있나요? 근데 그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잘 이어가고 있고요. 네. 그런 프로그램들 아주 제법 활발하게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네. 뭐 큰 걱정은 없습니다만 네. 특별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 스스로가 이런 문제들을 오히려 아름답게 오히려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가고 이것을 어떻게 잘 해석해서 자기들 미래에 오히려 더 보탬이 되는 걸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하니까요. 네. 그건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데 다만 저는 지금도 이 세월호를 어떻게 볼 거냐 네. 하는 근본적인 질문 네, 네. 내 해답이 제대로 돼야 이 학생들 치유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어떻든 뭐 어디 갔었는지 그 얘기하는데 6.25 참변 이후에 가장 우리에게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것은 뭐 누구 말대로 단순히 무슨 뭐 배사고라든가 무슨 뭐 이런 거 아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성수대교 붕괴됐거나 대구 지하철 네. 뭐 화재 사건으로 이런 게 있었거나 네. 또는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런 사건들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이것은. 네. 그 학생들이 구조를 기다리면서 카톡을 하면서 서로를 달래고 격려하면서 정말 구조의 손길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 학생들. 그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었던 선생님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들. 그걸 텔레비전 중계로 보면서 그래도 그래도 빨리 뭔가 구조가 되겠지 하는 기대를 하다가 단 한 명의 구조 소식도 못 들은 채 정말 망연자실 네. 이걸 바라봤던 국민들의 어떤 상실감. 이건 저는 우리 국민 전체가 앓고 있는 하나의 병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니까 도로 지금 시계가 4월 16일. 그렇죠. 그때 딱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일찍이 그 세월호 침몰은 대한민국 교육의 침몰이다 이렇게 일가를 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의 교육 체제를 좀 대체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좀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근본에 대해서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게 국가란 무엇인가, 정부란 무엇인가, 또 그 책임감과 관련해서 도대체 선장은 왜 그렇게 한 건가,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런 기본적인 질서, 행동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게 그 막 윤리, 도덕 이런 게 다 붕괴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게 어떤 큰 틀에서의 어떤 교육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걸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좀 어떤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보세요? 아시겠습니다만 4월 16일 이 참사가 일어난 후에 6월 4일 날 네.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전국 교육감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의 교육감 선거의 이슈는 정말 교육을 어떻게 새롭게 만드느냐 하는 관점이었었어요. 네. 제 곳곳에 가도 다 사람들의 질문이 정말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학교가 변해야 된다. 학교부터 바뀌어야 사회가 바뀔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4.16이라고 하는 이것이 과거의 교육, 다시 말해서 지난 10몇 년 동안에 지탱해왔던 소위 5.3.1 교육 체제라고 네. 하는 것이 붕괴되는 게 아니었겠느냐. 바로 5.3.1 교육 체제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출발할 때 좋은 뜻으로 출발했어요. 네. 이를테면 다양성도 강조를 하고 이 맞춤형 교육도 강조하고 어떤 학생들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그런 교육도 얘기했지만 네. 실제로는 이것이 어떻게 왔냐 하면 남을 딛고 일어서서 이기는 경쟁 그리고 수월성, 네. 그것도 소수의 수월성. 네. 그래서 이것이 입시를 부추기고 이것이 마침내 사회의 모든 가치를 어떤 1등으로 가는 것만 주장해온. 네. 그래서 이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온 결과가 결국 총체적으로 4.16 세월호의 침몰이 아니었느냐. 세월호를 침몰시킨 것은 바로 그런 이기주의나 1등주의나 혹은 성공주의나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리만을 내세우고 있는 그런 모든 것. 네. 남을 딛고 일어서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을 목표로 했던 교육. 네. 그런 것이 다 침몰한 게 아니었겠느냐. 네. 그래서 저는 그랬죠. 5.3.1 교육 체제의 침몰이다. 그러니까 이제 4.16 교육 체제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예. 4.16 교육 체제는 뭐냐? 경쟁이 아닌 협동의 교육이 될 거다. 네. 수월성이 아닌 네. 정말 협력의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데 뭐 그런 얘기를 했죠. 예.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전히 우리 교육을 보면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선 네가 잘해야 된다. 엄마들이 네가 잘하는 게 중요하다. 네가 잘해야 주변이 편안하다. 전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등을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좋은 대학은 가야 되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낙오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고 또 개인주의가 굉장히 만연화돼 있고 뿐만 아니라 서열주의가 더 극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200점 국어 수학 200점을 맞은 아이들만 먼저 급식을 먹게 하고 다른 아이들은 나중에 밥을 먹게 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었는데요. 물론 그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생각해서 잘 기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어처구니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공교육 현장 안에서는 서열주의, 개인주의, 1등주의 이런 게 만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교실에서도 실제로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아이라고 하면 5%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교실 교육이 교실 안에 있는 5%나 10%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육하니까 나머지 다 자는 거죠. 네, 맞습니다. 포기하고. 네. 그러니까 실제 교육 자체도 모든 학생들을 다 뭔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육 자체가 좌절감을 갖도록 만들어주고 하는 결과가 된 거죠. 네. 그리고 모든 것이 대학 입시라고 하는 거에 맞춰져서 네. 이게 초등학교부터 시작입니다. 유치원부터. 그렇죠. 유치원부터죠. 3살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제 누리과정도 거기에 편입이 되는 거죠. 거죠. 그래서 정치권 안에서는 아예 학령을 7살로 낮추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또 그건 부담이죠. 그러려면 2살부터 아마 시작하는 엄마들이 있을 거예요. 어버버 할 때. 네, 그래서 지금 걱정이 아무튼 이런 교육을 강요하니까 네. 학교도 결국 부모들의 압박에 의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학교의 교장이나 학교의 선생님들도 너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던 교사로서의 그 어떤 꿈과 이상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런 게 현장에 가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는 4.16 교육 체제를 만들어서 이젠 정말 이제까지 있었던 그런 경쟁과 승리의 교육이 아니라 어쩌면 함께 갈 수 있는 교육,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존의 교육.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공존의 원리가 들어가는 교육이 돼야 서로 화목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고 즐거운 학교가 되지. 네. 내 옆에 있는 짝꿍이 나한테 경쟁 상대로 이해가 되면 끝끝내 어려운 거죠. 요새 애들이 네. 학교 안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하는 거예요. 교실 안에서 누가 자면, 그러니까 자기하고 성적이 비슷한 친구가 자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걔가 놀면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떨어지니까. 초등학교부터 아이들이 전부 친구가 없어요. 전부 경쟁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니까 사춘기가 저희 때는 뭐 중학교 1, 2학년 때 사춘기라면 요새는 초등학교 3, 4학년이면 전부 애들이 예민해져가지고 이게 막 감당할 수 없는 극도의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엄마가 오늘 교육감님 인터뷰하러 간다 그랬더니 저희 딸이 이 얘기를 꼭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시험 좀 없애면 안 돼. 아이들이 이게 성적, 시험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데 또 학교에서는 기초 학력 수준이 미달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학교 안에서도 엄청 공부를 시키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엄마가, 학교에 오면 선생님이, 또 학원에 가면 학원 선생님이 삼각구도로 아이들을 이제 삼각편대로 짜고 들어오니까 애들은 아주 미쳐 돌아가시는 거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를. 제가 선거 때도 이렇게 다니면서 학생들 그룹이 이제 정책을 듣겠다 네. 하고 저희를 초청해서 네. 한 100명이 저희를 초청해 가지고 가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었는데 네. 그때도 딱 얘기가 세 가지입니다. 9시 등교 네. 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빠 9시 출근인데 네. 왜 우리는 9시 등교가 안 됩니까? 의정부 여자중학교 학생. 네. 저희 인터뷰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네. 그런 얘기. 그다음에 상벌점제 좀 없애주십시오. 그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시험을 줄여달라는 거였어요. 시험 없애달라. 네. 저도 이제 제가 대학원을 마치고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통과돼 가지고 이제 2시간 동안 그 구두 시험을 다 마치고 딱 끝나서 나왔을 때 첫 번째 딱 오는 쾌감이요. 네. 야, 이제 내 앞으로 시험이 없다.
야, 그렇잖아요. 교육감님께서도 시험 스트레스가 있으셨어. 아, 물론이죠. 아우, 이제 정말. 나는 박사학위 논문 통과됐으니까 예. 이제 더 이상 시험이 없다. 그 어떤 해방감. 예.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느끼는 그 시험에 대한 압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자기가 좀 뭔가 배우고 평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줄 세우고 네. 다른 아이하고 비교하고 네. 하는 게 정말 싫은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심지어 대학 다닐 때요. 네. 저희 교수님 한 분은 성적을 불러요 앞에서. 어머, 어떡하면 좋아. 근데 그 선생님은 특별해서 네. 점수를 정말 나쁘게 주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뭐 5점, 4점 이런 것도 나와요. 어머. 100점 만점에. 그러면 그것도 부를 때 그냥 5점이 아니에요. 05점. 아유, 너무 악의적이시다. 학생들 전체를 앉혀놓고 아우, 그걸 어떡하면 부르니까 예. 어떤 여학생은 내가 얼굴이 빨개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아, 망신주기다. 자존심의 문제고. 예. 그래서 정말 참. 나는 이 시험 없는 세상이라고 네. 하는 게 아이들의 꿈이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사실은 하나만 더.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입시를 없애고 중학교를 정말 이 시험이 없는 네. 그래서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해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또 깨진 거예요. 네. 왜냐? 자사고 특목고 뭐 이런 게 생기면서 맞습니다. 일부 시험이 생기니까 그 특목고를 가기 위해서는 입시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장윤선의 팟짱.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중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시험이 떨어지면 이 낙오자가 되는 열패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사고나 특목고나 못 가고 그냥 일반고를 가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이 아이들은 이미 우리는 2등 학생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열패감도 굉장히 심각한데 자, 그런데 지금 그 경기도에서 혁신교육하고 있고 혁신교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긴 한데요. 우선 그걸 좀 짚어보도록 하죠. 혁신교육 하면 엄마들이 공부 안 시키는 학교 아니야? 혁신학교 가면 애 대학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여전히 네. 있거든요. 실제 그런가요? 실제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혁신학교의 학생들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5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학 입시를 한 2번쯤 치른 거죠. 네. 그게 5년 됐는데 그동안의 경우를 이렇게 살펴보면 성공적인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실패한 사례들을 꼬집어 보면 저게 공부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우리가 토론식 수업을 하고 네. 함께 학생들이 발표를 시키고 네. 그리고 이 체험학습이라고 해서 현장을 직접 가서 체험을 하고 그런 것들을 와서 정리해서 같이 토론해서 네. 거기서 뭘 느꼈는가를 논의하는 네. 학생들 스스로가 문제를 발굴하고 문제를 토론하고 거기서 어떤 결론을 맺고 이해를 돕는 아. 이러니까 학생들에게 상상력과 이런 어떤 그 자기 표현력과 그리고 이 사물을 보고하는 그런 어떤 직관력을 길러주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을 기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성공적으로 대학에 가가지고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논술 시험에 아주 압도적입니다. 아, 그렇겠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다 오지선다 혹은 사지선다 찍는 건데 그렇죠. 토론식으로 수업을 하고 실제로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을 자기가 직접 쓰는 방식으로 논술 형태로 바뀐다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패턴도 많이 바뀔 것 같은데요. 1차 우선 학업 수준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를테면 아이들이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학부모들도 마찬가지고요. 대학 입시 제도가 온전하는 이 시대에 아무리 혁신 교육을 한들 교육 체제가 교육 시스템이 바뀌기가 어렵다. 혁신 교육을 하지만 혁신학교 다녀도 혁신학교 끝나면 학원 다 가야 되고 그래야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학 입학 제도가 온전하는 한 대한민국 교육 바뀌지 않는다. 이런 절망감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분야에서 저는 뭐 그런 주장들을 하는데 네. 그건 우리 아이가
가령 뭐 서울대학이나 아주 좋은 우수한 대학을 가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중학교 때 우리 아이는 서울대학 꼭 보낼 거야.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쯤 가면 이제 포기하게 되죠. 아, 서울대학은 안 되겠고 그 다음 단계쯤 가야지. 네. 그러다 또 한 3학년쯤 됐을 때는 가만히 성적 보니까 아 이제는 뭐 서울에 있는 학교만 해도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죠. 네. 마지막에는 아무 대학이라도 대학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부모가 바라는 거는 정말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하기 위해서 부모가 억지로 아이들을 갖다 교육을 한다고 해도 아이들은 결국 그 교육이 즐겁지도 않고 그 교육 자체가 어떤 지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인격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네. 자 학생의 꿈을 뭐 충족시켜 주는 것도 아니니까 네. 결국 고3 졸업하고 수능 시험 본 다음에 얼마나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자살을 하거나 그런 이 사태가 일어나고 네. 그 자기 상황을 절망적으로 바라보고 결국 이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또 그렇게 해서 서울대학을 간들 가보니까 실제 자기가 꿈꾸던 세계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좌절하는 학생들 예를 들면 카이스트에 들어가서 결국 자살하거나 이런 학생들을 가만히 보면 네. 이 사회가 이제 정직하게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네.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그 눈 가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아이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교육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근데 그런 관점이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 11월 13일 날 네. 무지하게 춥던 날 네. 수능 시험 보는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러셨어요. 오래간만에 이제 교육감이니까. 네. 응원하러 아이, 가셨고요. 예, 응원하러 갔는데 네. 그 7시 반에 가가지고 교문 앞에서 기다리면서 학생들 들어가는 거 뭐 하이파이브도 하고 악수도 하고 잘해 어깨도 두드려주고 그랬는데 여유들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예, 춥고 긴장하고 예? 그렇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 들어가는 아이들 뒤를 뒤를 뒷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안쓰럽더라고요. 네. 수능이 과연 뭔데? 걔네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학생을 좀 더 생각한다면 네. 저렇게 일찍 시험 안 볼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러게 왜 이렇게 한 아침에 10시쯤 보면 되잖아요. 시험을.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왜 그래서 제가 그 아침 얘기를 했어요. 새벽부터. 늦게 보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끝나는 게 너무 늦대요. 아. 밤에 늦는다는 거예요. 예. 그 내가 아니 그럼 이틀에 보면 되지. 네. 꼭 이틀에 하루에 그렇게 그냥 볼 필요가 뭐겠냐. 돈이 더 들어간다.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가느냐. 한 사람의 인생에 정말 운명을 생각한다면 그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가 그랬어요. 예. 한 명의 가치가 나는 그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발상에 전화를 해서 네. 이틀 동안 보자. 점심시간에 한 2시간에서 점심도 잘 먹고 네. 잘 좀 쉬고 다음 시험 좀 머리도 좀 식히고 준비도 하고 애들이 약간 이 7시 반에 가는데도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바쁜 거예요. 마음이 여유가 없죠. 8시 40분 시작인데 1시간이 넘게 남았는데도 그 애들이 초조한 모습들이요. 너무 생생해가지고 그날 정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대학 입학 시험 보던 날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는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아까 이 얘기도 그랬던 것 우리가 같아요. 다시 돌아가면 네. 정말 나는 학생 중심으로 모든 걸 좀 생각해 보자. 네. 그 생각으로 발상을 좀 전환해 보자. 이제까지 국가가 중심이 돼서 모든 걸 해왔는데 수능 일자도 국가가 정하고 수능 시간도 국가가 정하고 네. 수능 문제도 국가가 내고 그다 네? 오류도 생기고 말이죠. 근데 오류도 막 생기고 예. 답이 막 2개씩 나오고 이러는 이게 정말 이게 말이 아니죠. 그리고 자기 학교에서 보면 얼마나 좋아요. 예. 익숙한 실제로요 독일 같은 데는 네. 그저 대학 입시를 이런 보게 되면 이 거기도 그런 이제 그 자격 시험이 있잖아요. 예. 자기 학교 자기 책상에서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가장 편안하게 시험 볼 수 있는 장소, 자리 이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익숙한 데서 익숙하니까. 편안하게 할 수 있게. 그럼 자기 학교 아닌데 잘못 찾아와 가지고요. 그 시간에 또 좀 뭐 막 잘못 왔다고 또 막 다른 데로 수험 가기도 번호 하고 안 가져오기도 하고 뭐 온갖 아주 일들이 난리 법석입니다. 법석이죠. 그래서 나는 자기 학교에서 자기 책상에서 시험을 보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니 얘기가
그러면 부정행위가 있을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아니 그 감독관을 다른 학교 선생님으로 하면 될 거 아니냐. 네. 전혀 모르는 학생들을 옮기지 말고 선생님들을 옮겨라. 예. 아, 학생 중심으로. 학생 중심으로. 네. 교육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국가주의적 사고. 그럼요. 예, 이제 물들어 있어서 모든 게 권력 중심으로 재편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약자고 소수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와야 되는 그런 존재들에 불과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시험도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시험을 위한 시험인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줄 세우기 아니에요. 다 시험이 학교에서 시험 보는 일제고사라든가 네. 혹은 뭐 이런 게 다 줄 세우기거든요. 이번에 우리도 뭐 최근에 그 발표됐습니다만 기초학력 네, 시험 중2하고 고1 네. 이 시험 봐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면 우리 교육감들은 아무튼 이제 긴장감에 휩싸입니다. 우리 동네 아이들이 이게 기초학력이 미달이다 그러면서 네. 근데 이제 꼴찌다 이러면 경기도는 매번 저 17개 시도 가운데서 16등이거나 17등이거나 아 그래요? 15등을 맴돌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기도가 네. 실제로 다른 시도보다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우선 이 예산 주는 것도 네. 교부금 배부도 이게 학교와 학생을 위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교육 규모에 따라서 주질 않고 여러 가지를 뭐 넣어가지고 이 수요 예측인가 뭐 이걸 해서 교육부가 산정해 주는데 우리가 학생 수로 보면 25.7%거든요. 네. 전국에. 네. 근데 이 교부금 주는 건 21%가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평균을 내면 전국 평균이 학생 1인당 들어가는 교부금의 그 교육 비용이 한 680만 원인데 네. 우리가 5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120만 원이 적은 거예요. 네. 예산이 좀 많이 있어야 아이들한테 그게 투자가 다른 많이 교육 투자가 많이 지역보다 되는.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뭐 구조적으로. 그렇구나. 근데 이번에 정말 다행스럽게 예. 제가 운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네. 또 줄 세우기라고 해서 또 야단 맞겠지만 네. 중2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아주 좋은 성적을 내서 17개 시도에서 11등을 했습니다. 아. 교육감님 이 얘기하시면서 되게 밝아지셔. 예, 아니 정말 웃어야 좋을지 이게 참 미안한 얘기인데 11등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되니 그리고 이런 줄 세우기 예. 이걸 또 발표를 합니다. 음.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다 나와가지고 아니 이거 무슨 교육을 했길래 이러냐. 예. 그난 속으로 야 이번 잘 됐다. 이거 잘못했으면 9시 등교 때문에 이번에 우리 애들 다 망친 거다.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아니었다. 일종의 면피를 하실 수 있게 네. 된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오히려 해주셨어요. 저는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좀 좋아진 결과가 아까 얘기 나왔지만 혁신학교의 교육. 난 이 결과가 성과. 이제 빛이 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혁신교육의 네, 성과가 성과라고는 생각해요. 이제 나기 시작한 거다. 9시 등교도 조금 했겠죠. 네.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편안해 하더라고요. 네. 일단 아침에 시간이 여유가 많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그 여중생 인터뷰를 하는데 굉장히 밝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선 제일 좋은 건 학생들이 첫째 시간에 네. 자는 아이들이 거의 없고 집중력이 좋아졌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아침에 와가지고 아이들이 이 컵라면을 막 먹어댔는데 이게 싹 없어졌답니다. 네. 학교에 그 쓰레기 나오는 게 엄청났었다고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학교에 네. 와서 이제 컵라면 먹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아이들의 건강도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아침에 집에서 밥을 먹고 오니까. 그럼요. 네. 아, 정말 학교가 달라지면 우리 부모들도 좀 행복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우선 아까 얘기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수능 출제 오류가 지적이 됐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출제 방식을 좀 바꿔봐라 재검토 지시를 했는데요. 출제 방식을 바꾸면 출제 오류가 사라질지 수능 출제 오류가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어떤 대안이 필요할지 좀 해안이 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바꾸라고 얘기해가지고 더 실수가 나온 거 아닌가요? 왜냐면 안 하던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과 같은 수능 시험 네. 이것이 대학 입시의 자격 시험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대학을 가는데 절대적인 요건이 되는 것도 지금 아니잖아요. 네. 왜냐하면 많은 대학이 수능을 그냥 보조 자료로 쓰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을 매기는 시험이 되니까 네. 아이들에게 주는 그 엄청난 스트레스와 열패감 네. 이런 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네. 저는 이제 이번 기회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봐서 수능을 정말 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수능을 폐지해야 네. 된다. 수능 시험을 폐지를 하고 예. 오히려 고등학교 교육에서 나온 고등학교 때 성적이라든가 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활동들 네. 이런 것들을 자료로 해서 대학이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뽑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죠. 네. 이러면은 고등학교 3년 동안 내신 관리하느라고 애들이 더 어렵다 이런 반발도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야 오히려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교육을 어떻게 정상화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고등학교 교육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부터 모두 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이 교육이 맞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면 네. 사회가 이렇게 밝아질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리고 정말 어떤 아이들은 나는 공부보다 정말 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걸 즐겨서 네. 인생을 살고 싶어. 예.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이들이 고등학생 같으면 앞으로 한 80년, 90년을 살 텐데 네. 그 80년, 90년 살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을 고등학교 때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게 대학 입시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네. 수능 시험을 폐지하거나 네. 가령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과감하게 네. 1년에 한 4번쯤 봐서 시험을요. 학생이 그저 4번쯤 봐서 자기가 보고 싶을 때 선택해서 보도록 하고 예. 그 가운데 제일 잘 본 시험을 자기 성적으로 뭐 뽑아낼 수 있도록 한다면 네. 그 단 하루에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 잘못해도 잘못한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패자부활전. 예, 그게 교육이거든요. 네. 단번에 그냥 아주 일생의 운명을 그냥 좌우하는 시험으로 몰아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국가적인 하나의 그 일종의 손실입니까? 네. 생각해 보면 대학을 어디 나왔는가를 가지고, 그러니까 20살, 19살 때 시험 한번 본 걸 가지고 대한민국은 평생이 좌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오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전부 거기에만 목을 걸고 사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그 한 사람의 인생도 바뀌는 거지만 큰 틀에서 보면 국가의 운명도 바뀌는 겁니다. 국가의 운명도. 네,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누가 네. 어떤 역할을 미래에 하는지 모르는데 그 한 시험으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아이가 그냥 무참하게 사장될 수 있는. 사장될 수가 있는 거죠. 인재를 네. 사장시키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요거 확 걸리는데요. 눈에 확 띄는데요. 이거 수능 폐지. 이게 아마 그 교육감님 가운데 이런 말씀은 처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님께서 수능을 폐지해야 된다. 이 얘기는 처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걸 돌이켜 보시면요,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고교 평준화 네. 정책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1974년인가요? 네. 그런데 그 결과 중학교의 교육을 정상화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학 입시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것은 끊임없이 그 아래까지도 다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네. 거죠. 그러니까요. 대학을 갈 때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대학을 가는 것. 전공 공부하고 싶은 근데 우리 수능은 모든 걸 다 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도 아닙니까? 예. 다른 나라의 경우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과목들을 몇 가지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해요. 네. 근데 우리는 국영수가 기본 아니에요. 국영수를 기본으로 열심히 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영수가 사람 운명을 바꾸는 오히려 사람의 인격하고도 관계가 없는 네. 그 사람의 어떤 그 철학도 관계가 없는 네. 막 그런 그 국영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저 기능적 시험을 본다는 게 나는 이것을 좀 더 넓은 틀에서 본다고 하면 인재를 뽑는 게 아니라 인재를 사장시키는 방법 아니겠느냐. 예.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요새는 각 대학도 고등학교처럼 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취업을 또 해야 되니까요. 이 대학이 취업 전문 학원 비슷하게 돼서 인문학이 위기입니다. 취업 안 되는 철학과 사회학과 뭐 이거 전부 과를 없애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학도
대학도 취업 전문 학원화 되고 있어서 이게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교육 전체를 수술대 위에 딱 올려놓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게 들더라고요. 사회가 갖고 있는 일종의 서열화의 그 대학 이후까지도 가는 거 아니에요? 예. 대학 이후의 서열화는 누가 유명한 대그룹에 취직했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대그룹에 취직한 사람들이 행복한가요? 그만두고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죠. 예. 그 사람들의 패배감은 더하죠. 그래서 저는 그것만이 아니고 실제로는 다 급여의 체계로 네. 누가 월급을 제일 많이 받나 그 순서로 성공의 예를 따지는데 네. 그게 아니라 정말 누가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평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이게 바뀌어야 될 하나의 전 변화의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네. 나는 그것이 세월호의 참사에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사회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 생각해요. 네. 나는 이번에 뭐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내서 어느 누구의 책임이다 이걸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4.16 이전의 대한민국과 4.16 이후의 대한민국의 그런 삶의 가치관 이런 사회의 구조 정말 민주주의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그래서 전체 사회가 다시 변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거예요. 네. 아, 그렇습니다. 교육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이 산적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 풀어야 될지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답이 안 나온다. 이기회 교육감님 이번에는 통일부 장관 한번 하셨으니까요. 교육부 장관을 한번 하셔가지고 대학 입학 제도까지 싹 다 손질을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길이 안 보이는데요. 장윤선의 팟짱. 자, 저희가 이제 교육 문제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국회 예산심의가 종결됐습니다. 오늘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제 처리가 됐는데요. 누리과정 어떻게든 5천억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확보한 예산이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수준입니까? 아유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습니까? 경기도만 누리과정에 편성 못한 게 6,400억인데요. 아유, 그러니까 이거 다 줘도 저희는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1,400이 모자란.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모자라는 걸 다 해서 이제 빚으로 얻어서 준다는 거죠. 네. 그 빚은 다른 게 아니라 지방채인데 이 지방채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 우리가 앞으로 받았을 교부금을 미리 갑을 해서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은 뭐 문제가 많은 거죠. 그리고 결국 이건 국민 근본적인 부담이네요. 문제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국세에서 일정한 부분을 떼서 교부금으로 주는 거고 네. 그 교부금은 실제 6세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의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주는 돈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걸 딱 떼서 아이고. 이걸 떼서 학생들에게 갈 것을 떼서 이 누리과정을 써라. 네. 3세, 5세를 써라. 이거는 원칙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법으로 해서 뭐 5천억을 좀 더 주고 그다음에 저 지방채를 얻어서 주겠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교육 문제가 해결될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이고. 이거는 내년도를 우선 넘어가야 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미봉책으로 선택한 거고 이나마 선택한 것을 저는 그래도 다행스럽게는 생각합니다만 네. 이제 국회가 정말 정신 차리고 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아, 그러면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언발의 오줌 누기식 정책의 표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당장은 어떻게 해보겠지만 내년 되면 또 이게 걱정인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걱정이 더 클 겁니다. 어.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내년엔 누리과정 예산만 1조 500억입니다. 1조 500억이요. 네, 30만 명. 30만 명.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교부금, 네.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할 교부금에서 이걸 떼서 누리과정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학생들하고 학교 당국이 이게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그래서 지금 뭐 할 수 없이 우리가 학교 운영비도 5%씩 다 줄이고 사업비도 20%씩 다 줄이고 네. 지금 뭐 기간제 교사도 가능한 한 천몇백 명
네. 이 줄이고 아이고. 뭐 이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는 판이고 심지어 뭐 이제까지 강의 안 하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도 좀 강의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판이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나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네. 누리과정에 대한 이 부담 물론 우리가 누리과정도 무상으로 해야 된다. 아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누리과정도 무상으로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건 참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고 이것이 하나의 국책 사업이니까 반드시 해나가는 거고 미래를 위해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산 구조의 문제를 다시 한번 따져서 이번 정기국회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국회가 이 지방교육 재정 네. 문제 심각하게 한번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무엇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2012년 대선 출마할 때 교육 관련 3가지 약속을 하신 바 있는데요. 무상 보육 누리과정, 그다음에 고등학생 무상 교육, 초등학교 돌봄 교실, 내년도 예산에 빵원 편성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빵원. 이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갑갑해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그렇다 치고 네. 초등 돌봄 교실만 해도 537억입니다. 537억이 네. 경기도 전체가. 전체가. 네. 근데 사실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데가 네. 교육을 하는 데지 돌봄을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학교에다가 떠맡겨가지고 학교에서 엄청난 이 비정규직을 채용해가지고 맞습니다. 이 돌봄 교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교장한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장은 학교 학생들 돌봐야죠. 방과 후에 애들까지도 다 6시까지 근무하면서 애들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참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데 이런 돌봄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걸 아웃소싱을 줘서 네. 외부의 기관이 들어와서 학교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돌봐주는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도 이거 처음부터 다시 생각했어야 될 텐데 네. 이 운영 자체가 이렇게 가서 어쩔 수가 없이 여기까지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무상보육에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3세부터 5세까지의 아이들 네. 전국적으로 보면 120만 명. 120만 명. 네. 이 아이들을 이 아이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경기도만 우리가 30만 명에 네. 1조 500억. 500억. 와. 금년보다 내년에 한 1,400억이 더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이 돌봄도 그래서 이것이 그 원하는 학생들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내년도는 6학년까지예요. 네. 그러지 말고 네. 정말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 내 한해서 한다든가 네. 이것도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되 교사나 교장에게 가외의 부담이 되지 않는 네. 그런 이 운영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학교 교육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죠. 그렇습니다. 네. 그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은 주로 맞벌이 가정의 학부모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돌봄 교실에서 아이들이 행복해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간식 먹고 그다음에 교실을 좀 운영하고 그 안에 프로그램이 몇 가지 있긴 한데 아이들이 뭐 재밌어하거나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의 아이들은 재미없어서 그냥 안 하겠다 그래서 차라리 학원 다닌다 뭐 이런 아이들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 돌봄 교실, 그러니까 돌봄은 필요한데 이것이 학교가 아니라 마을 안에 센터 개념으로 좀 사회복지 개념으로 보육의 개념으로 이런 게 좀 필요한 거 아니냐. 복지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교육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과 복지 이렇게 마을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이 좀 그 위험하지 않게 지낼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걸 갖춰야 되는 거 아니까 발상의 전환이 여기서도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그런 걸 생각해서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그 안에 이제 꿈의 학교라는 네. 걸 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가령 뭐 이런 돌봄 교실이라는 말을 세우지 말고 네. 그럼 오마이뉴스가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현장 학습 장소로 내주겠다. 네. 그럼 오후 내드려야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아이들 와라. 네. 그러면 뭐 이런 신문은 이렇게 만들고 방송은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서 네. 너희가 한번 가상으로 한번 기사도 한번 써봐라.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재밌겠죠. 아이들이. 돌봄보다 훨씬 나은 거죠. 네. 그럼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일반 기업이라든가 혹은 뭐 공공단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NGO들도 그렇고 네. 이런 데가 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오히려 돌봄 프로그램을 학교 내에 이렇게 재미도 없고 네. 마치 그냥 계속 가둬놓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창의적인 걸로 네. 한다면 마을이 전체가 대들어서 그렇죠. 그 마을이 전체가 한번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한번 해보자 네. 하는 게 제 제안입니다. 이게 너무 좋은데요. 네. 이런 프로그램이 가동이 된다면 아이들도 즐겁게 참여하고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도 활성화가 되고 마을도 북적북적해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 마을에 그런 자원이 많잖아요. 기관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것을 선택적으로 가면 나는 가령 오늘은 뭐 오마이뉴스 가고 싶다. 좋죠. 네. 내일은 뭐 합창하는 데 가고 싶다. 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걸 학생 중심의 이런 그 돌봄을 대체할 수 있고 자기 소질을 발견하고 자기 미래의 어떤 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 네. 서로 그것이 어떤 경우엔 자기 직장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네. 직업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일생 살아갈 때 인생을 풍부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그럼 기억이 꿈의 학교를 만들자. 오래 그게 가죠. 네. 인생에서 그런 기억이 굉장히 청소년기의 그런 작은 기억들이 평생을 가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아이들한테 정말 꿈의 학교가 학교보다 꿈의 학교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출마할 때는 마치 사회복지에 특히 이제 기초연금 뭐 논외로 한다 치더라도요. 뭐 누리과정이나 뭐 초등 돌봄교실이나 고등학생 무상교육이나 이게 전부 다 해야 된다 그러고 하겠다 그러는데 정작 예산은 편성을 안 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과거에 이제 국회의원도 하셨고 또 정부에서 직접 통일부 장관도 역임하신 바 있고 하신데요. 좀 이런 박 대통령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행태라고 하면 너무 센가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떻든 대통령의 공약은 굉장히 무거운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도록 정부와 이 여당이 좀 더 성실하게 노력을 해야죠. 네. 약속을 더군다나 아이들과 한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하는 것은 노인들하고 한 약속을 안 지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거기서. 대통령도 약속을 안 지키는데 아이들도 그 약속 안 지키기로 했으니 뭐 어때? 뭐 이렇게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네. 그 저는 사실상 이 고등학생 무상교육도 재임 중에 어떻게든 일부분이라도 난 시작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예. 이게 뭐 예산이 빵이다. 이거 안 되죠. 초등 돌봄 교실도 사실 예산이 빵입니다. 네. 왜냐하면 교부금 속에서 그걸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비용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참. 그리고 실제로는 무상보육도 네. 무상보육도 실질적으로는 빵입니다. 다 빵이에요. 왜냐하면 빵점이야. 왜냐하면 우리 보고 이제 이 교부금이 너희들 많으니까 네. 학생이 줄었으니까 기재부의 논리는 그거거든요. 학생이 줄었으니까 너희 교부금 남지 않냐. 그러니까 그 교부금 가지고 이걸 해라. 근데 실제로는 남는 게 아니고 학생이 줄어들었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때문에 학급 수가 늘어난 거죠. 학급 수가 늘어나니까 선생님 수가 늘어나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지난 학생이 줄었다고 그러지만 인플레가 돼서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건 얼마나 많아요. 네. 그 실제로는 엄청나게 커졌는데 네. 교부금은 안 늘어나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어려움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무상보육 좋습니다. 이거 꼭 해야 돼요. 네. 난 대통령께서 하신 것들은 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네. 또 이것을 교육청이 맡아서 하는데 실제로 유보통합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니 3세 애들을 놓고 어떤 애들은 보건복지부 산하로 가고 어떤 애들은 교육부 산하로 가고
이것도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집 다니는 엄마들은 불안하고 유치원을 가야 되니까 빨리 또 내년에 어떻게든 뭐 3월에 줄 서야 되고 이제 그 혼란은 이제 일단 잠재워 들어서 이제 계속 어린이집 다녀도 네. 그 지원은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법적으로도 좀 정비가 되고 네. 정부에서도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납득을 잘 못하겠는 것이 내년도에 이 사회복지를 위한 예산이 전체 예산의 30%입니다. 네. 115조 5천억이나 되는 그 금년도보다 8.5%가 상승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리과정이 안 주는 거예요. 이제 국회에서도 한 것도 5천억 해놓고 나머지 모자라는 건 지방채로 지방채로 채우겠다. 이제 그러는 거죠. 네. 이자만 갚아준다는 거죠. 정부가. 그리고 심지어는 아니 이렇게 복지 비용을 늘려서 내년도에 8.5%까지 되는데 너희 무상급식 왜 그거 좀 치우고 네. 왜 이걸 안 하느냐. 아니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 네. 무상급식도 교육복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건 교육적인 거거든요. 네. 의무교육 받는 애들에게 교육의 일환으로 밥상을 차려주고 밥 먹이는 건데 네.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어렵게 국민적 합의를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또 없애겠다고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네. 근데 왜 그렇게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무상 파티 운운하면서 포퓰리즘이라고 그러는 이건 걸까요? 홍준표 지사가 워낙 정치적이기 때문에 이거 다 정치적 목적에서 하는 얘기죠.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더 큰 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예, 교육감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군고구마 구워 먹으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편안하고요. 자, 그런데 1시간이나 지났는데 제가 꼭 이 얘기는 여쭙고 싶어서 네. 꼭 여쭤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이제 취임한 지 5개월 정도 되셨는데요. 이렇게 경기도 교육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건 정말 심각하다. 이건 좀 빨리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가장 SOS 긴급한 사안이 어떤 거라고 생각이 좀 되셨습니까?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 교육의 제일 지금 중요한 이 과제는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가령 우리가 교사 배치도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사 배치도 한 4천 명이 적습니다. 왜 그러죠? 그 무슨 보정지수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교육부가 산정을 했는데 네. 실제로 그걸로 해서 보면 서울하고 비교할 때 서울하고 같은 급수로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뭐 한 3천 명 내지 4천 명이 서울보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누가 시키느냐? 기간제 교사가 시킵니다. 기간제 교사. 그리고 그건 인건비도 안 내려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사업비에서 갖다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담이 엄청나게 큰 거죠. 이게 이 교육 재정 문제가 정말 이 경기도 교육에서 가장 심각한 얘기고 네. 두 번째 저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혁신학교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경기도에서 만일 그 성공시키지 못하면 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안 보이는 겁니다. 나는 혁신학교만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라고 생각해요. 네. 이것이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는 거고요. 네. 포기한 교실을 다시 일깨우는 거고 학생들이 좌절하지 않고 뭔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 이거 정말 저는 성공을 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어려운 게 어느 부분이냐. 네. 학부모의 설득입니다. 학부모 설득이요. 네. 어떤 측면에서? 심지어 들으셨겠습니다만 대학의 교수가 어느 학생 성적 좀 나쁘게 주면 학부모가 와서 항의하잖아요. 그렇죠. 요새. 근데 이 초중고등학교는 더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학생과 학생 간에 이렇게 다툼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네. 그런 경우에 학생들은 다 풀어지는데 부모 간에는 안 풀어지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느냐? 역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학생과 자유롭게 교육을 시키고 그 교실을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외압으로부터 막아주는 것. 네.
그게 나는 하나의 그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 지난달 29일 혁신교육 교사 대회가 있었는데요. 당시의 교사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누신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교사들이 성토했던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거였나요? 이제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역시 교사의 자율성이죠. 자율성. 네. 네. 교사가 좀 열정을 가지고 일해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것이 때로는 교장 때문에 가로막히기도 하고 위의 정책 때문에 가로막히기도 하고 학부모들의 이해가 좀 부족해서 가로막히기도 하고 그런 게 아주 안타까운 거죠. 네. 그러니까 교사들은 헌신적으로 뭔가 만들어 오고 교육과정을 만들고 학생들과 그걸 같이 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자발적인 열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네. 그 열정이 때로는 가로막히는 게 안타까운 거죠. 네. 교육감님께서 그 열정을 그 발휘할 수 있도록 길을 좀 뚫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서두에 교육감을 나오게 된 여러 가지 과정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교육감 나온 것도 그리고 혁신교육이라는 걸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는 생각에서 나왔고요. 네. 그것은 교사들의 열정을 살려서 정말 대한민국의 교육을 열정으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 밝아질 수 있고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두고 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언제쯤 되면 이 혁신교육이 보편교육이 돼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보편교육으로 가는 데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출발 자체가 위에서 어떤 정책으로 지침을 내리거나 지시해서 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혁신학교는 안 됩니다. 성공이 안 된다. 네. 바닥에서 그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직접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 거예요. 네. 오늘도 제가 김포 현장을 가서 보면서 거기에 60명 학생 수가 60명이 안 되는 학교가 꽤 많습니다. 전체 학생 수가요? 예. 경기도에 김포에. 김포에만. 김포에만. 네. 네. 그리고 신도시가 있어서 아파트가 많아서 거기는 막 넘치고요 또. 네. 거기는 막 넘쳐서 과밀학급이 되고 네. 과대 학교가 되고 그러는 상황이고 네. 그런 그 변두리에 있는 그 농촌 지역에 있는 농촌 학교들의 지역에. 경우는 줄어드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느냐? 네. 그냥 혁신학교의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거기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정말 선생님들이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기부여. 네. 그리고 그런 일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선생님들을 지켜드려야 되겠죠. 네. 경기도의 그 선생님들은 행복하시겠어요. 뒤에 교육감님이 이렇게 딱 버티고 계시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혁신교육 열심히 하셔도 되겠다라는 눈치 안 보고 혁신교육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육감님 어느덧 저희가 1시간이 다 됐는데요. 교육감님 그 첫 출연이신데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장윤선 선생님과 이 팟캐스트 했던 게 꽤 오래전에 그때 같이 할 때 참 인상적이었는데 오늘 진행 너무 잘하십니다.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프로그램을 듣는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이 그 어떤 한 아이가 그저 남의 집 아이가 아니고 내 아이고 우리들의 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소중하게 생각하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학생들의 경우에 절대로 선생님들이나 학교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학생 끝까지 책임지고 그 아이를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돕고 이끌어가는 게 선생님의 책임이고 학교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학생을 내보내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그걸 이끌어 가야죠. 어떤 학교에서는 그런 한 학생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1년을 기다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참고. 선생님이. 그러니까 마침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엄청 좋아지는 거죠. 가령 우리가 오늘 보기에 말썽꾸러기 같고 예를 들면
하지 말라는 짓도 하고 그런다. 그건 애니까 하는 겁니다. 아이니까요. 그럼요. 그 아이가 뭐 반에서 떠들고 장난치고 뭐 한다. 그건 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럴 수 있는 거를 잘 이렇게 타고 넘어갈 수 있는 선생님의 그 슬기로움. 네. 그리고 학교가 그런 학생들을 잘 보듬어주는 아주 넓은 가슴. 네. 그런 게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렵더라도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하기가. 네. 그래도 선생님들과 학교가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우, 너무 감동적입니다. 학교가 절대로 선생님이 절대로 학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감동적인 진짜 그 교육감님이 이끄는 학교 다니고 싶어요. 네. 예, 교육감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출발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정책 현안 있을 네. 때마다 꼭 팟짱에 출연하셔서 좋은 네. 말씀 청취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